자,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나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얘를 어떻게 좀 다뤄야 되나. 뭐 그렇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한 것이고 각 부분별로 전부 이것을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사실 일반 생물학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통적 특성이 왜 하필은 모든 생명체들이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 뭔가 조금 예외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유독 이 7가지의 특성들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잠깐 생각한 후에 답입니다. 일단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냐. 뭐 이런 시계도 사실은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세포라는 것을 하나의 결과물로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포라는 것은 바로 그 세포라는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모든 생명체는 화학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물질들인데 그 물질들이 갑자기 왜 살아있는 생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세포 안이란 세포라는 하나의 경계를 누군가가 일단 딱 긋고 딱 금거놓고 이제 금거놓으면 이제 금 넘으면 넌 죽어 이제부터 하는 식으로 금을 딱 그어놓고서 금 안에 있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물질들은 갑자기 이상한 물질로 변화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원래는 그 물질들의 근본은 밖에서 보면 세포라는 금 바깥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그런 물질이야. 여기저기서도 그냥 보는 그 무기물, 뭐 이상한 그냥 뭐 여기저기나 흔하게 보이는 아무런 생명과 관련이 없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물질로서 뭔가 어떤 매직이 마법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포라는 것이 매우 사실은 희한한 구성체인 것이지. 그냥 세포가 희한한 구성체인 것이 아니라 왜 세포가 희한하냐 하면은 그 세포가 정말로 어떤 생명을 가지는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막이 물론 중요하죠. 막을 치는 거 보호막으로서. 그러나 그만큼 막만큼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딱 물질 뭐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응? 뭐라고? 미토콘드리아. 내가 만약에 금을 그었다고 칩시다. 여기 다 물질들이야. 여러분들은 물질이요. 근데 내가 가서 딱 금을 끄고 이제부터 여기는 세포다 하고 세포야. 근데 여기 떡 걸린 게 미토콘드리아가 딱 걸렸어. 와 대박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찾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얼마 동안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에너지는 이제 완전히 확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영원토록 이 세포라는 이 생명체를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야? 즐거웠어? 한 30분? 또는 한 2, 3일? 왜? 미토콘드리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미토콘드리아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는 절대 없지요. 그 증거 있어?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잘 사는 생명체들 많잖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대장에 득실득실하는 대장균들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체 유지의 핵심이라고는 얘기는 못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 세포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왜냐면 핵 없이도 잘 사는 여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 지금. 그 친구들은 핵이 없어. 유전물질. 그러니까 태초에 세포가 생겨났을 때 진짜로 이 금긋기를 하다가 그렇게 딱 그었는데 많은 세포 워너비들이 나도 세포가 되어보겠다 하고 금을 긋기 시작한 그 따라쟁이들이 전부 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을 그었는데 다 건져보니까 무슨 미토콘드리아 뭐 이상한 것들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럭키한 누군가가 금을 딱 건데 거기에 대박 뭐가 걸렸어? DNA가 걸린 거야.
일단 그 안에 DNA가 들어온 순간에 이제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DNA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물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긴 하나 야 이거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구나 진짜. 이거 어쩌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DNA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뭐 구성체라든가 물질과는 달리 얘는 뭘 하지? 복제를 해버려. 지가 뭔데 그냥 카피를 뜨는 거야. 지가 알아서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아니라 지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변신? 변신이 아니라 분신? 뭐 모르겠다. 어쨌든 두 개로, 하나가 갑자기 두 개로 뿅 그래 놓고 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긴 좀 까다로우니까 뭐 하니까 자 갈라 우리 이제 쪼개져 하고. 세포 분열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식의 일환인데 생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또는 생식을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DNA가 일단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DNA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제를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DNA는 또 무언가 아주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지. 세포 안에 있는 DNA 때문에 얘는 지가 무슨 뭐라고도 되는지 자기는 영원히 살려고 막 바득바득 하는 거죠.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얘 때문에 그런 거죠. DNA가 계속 영원히 계속 가자고 하거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지. 야, 가자. 우리 끝까지 가자.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 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껍고 해서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선책으로 영원히 못 사니까 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요것의 장난질로 말미암아서 괜히 우리 모든 생명체는 영원히 천년만년 수십억 년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션을 가지게 됐고, 쓸데없이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조정을 받아가지고서 계속 영원히 어떻게 살아? 그러면 자 나 따라하면 돼. 영원히 살 수 있어. 해가지고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서, 세포 분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유전자가 계속 영원히 살 방도를 강구하는 거지. 유전자의 입장에서 살고 싶어. 근데 나를 입히건 나의 껍데기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네. 자식. 그러면 뭐 버려야지 뭐. 낡은 껍데기는 버리고 새로운 껍질로 옮겨가자. 어떻게? 복제를 해서 계속 새로운 세포 껍데기로. 이것이 유전자가 계속 벌리고 있는 작태라고 어떻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식이라는 것은 왜 모든 세포가 생식을 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생식을 하지? 생식의 목적은 뭐지? 생식의 결과물은 뭐지? 그러니까 계속 살겠다는 거지. 끝까지. 그걸 보면 모든 생명체들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구나. 참 희한하지? 사는 게 그렇게 좋아? 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유전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DNA, 유전물질, DNA라고 일단 간주를 합시다. DNA가 유전물질이 아닌 생명체는 없다. 바이러스만 그러니까. 그래서 DNA는 유전물질이지. 좋아. 그런데 DNA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가 가만히 있으면 변해. 그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죠. 돌연변이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돌연변이는 꼭 무슨 이상한 짓을 해야만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상한 짓 어떤지 무슨 이런 짓 또는 막 계속 뭐
계속 365일 계속 술을 퍼마신다든가 일단 밖에 나가서 계속 자외선을 계속 쬐고 또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그냥 무슨 미친 짓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DNA는 변하게 돼 있어요.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마다 세포가 한번 DNA가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은 그냥 변하게 돼 있어. 돌연변이. 일단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영원히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DNA가 변이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각자의 이 DNA의 돌연변이는 각자 도생으로 각자의 몸 안에서 각자의 세포 안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아서 자율적으로 무작위로 그 변이가 바로 결과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두 다 단군의 자손으로 일종의 어쩌면 모두 일란성 쌍둥이로 똑같은 클론이 될 수도 있었으나 물론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성 생식을 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암수가 짝을 지어서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이제 폐가 섞이게 되는 거지. 돌연변이하고 관련이 없이 그런 식의 생식을 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고스톱 치고 나서 그 다음 판에 또 폐 섞어서 이렇게 돌리듯이 이 폐가 섞이게 되기 때문에 변이가 훨씬 더 최소한 그 자손의 이 유전자 조합의 변이가 훨씬 더 증폭이 되긴 하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유성생식 같은 것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이 스스로 혼자 복제를 해서 계속 생식을 하는 세균이라든가 또는 자작나무라든가 하는 그런 생명체를 보더라도 그들 역시 계속해서 각각 개개인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각 개개인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긴 게 다르게 되고 생각하는 게 다르게 되고 행동하는 게 다르게 되고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날뛰어봤자 결국은 유전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노예일 뿐이니까.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 어쨌든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다 사실이에요. 유전자야 유전자. 우리가 모든 벌이고 있는 짓은 결국은 다 유전자의 짓인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럼 이 다양성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변이 때문에 생식을 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 영원히 살겠다고. 그런데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DNA라는 존재 때문에 각 개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 강의 자료에. 그러니까 환경은 변한단 말이야. 변하는 환경 안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각각의 모든 개체들이 클론이 아닌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모든 생김새랑 행동이 전부 동일한 그런 개체라면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는 완전히 몰빵, all or none으로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 같이 공멸을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대박을 터뜨리거나 할 텐데 이게 다르니까 이런 다양성 때문에 그 반응하는 그 양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쩌다 갑자기 변했어 이렇게. 그러면 잘 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대응하는 개인의 반응이 전부 다르니까. 그러다 운 좋게 어떤 특별한 개체는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옳다는 얘기 같아요. 옳고 그른 것 또는 우열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운일 뿐이지.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 환경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전자의 이 조합을 내가 다양성으로 가지게 됐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생존하는 것이고 생존이라는 개념은 이 진화라는 것이 바로 이 진화의 개념인데 생존이라는 개념은 당장 그 당대에 너는 죽고 나는 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으나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자손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후대에. 그러면 이제 금방 두세 세대에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은 여기서 나는 계속
나의 자손, 나는 10명의 자손을 낳고 그 나의 10명의 자손이 또 10명의 자손을 낳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훨씬 잘 맞네, 나하고 잘 맞네, 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나의 이웃은 이 환경은 나하고 영 안 맞아, 그래서 한 명도 겨우 나을까 말까, 또는 이번엔 건너뛰자, 뭐 더더군다나 뭐 짝도 못 찾았어, 뭐 비실비실. 그렇게 되면은 한 3, 4세대에 걸쳐서 이 집단에, 여기에 살고 있는 집단의 유전자는 아까 그 10명씩 나와서 계속 번식을 하던 그 사람의 유전자를 싹 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화를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다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과 침팬지가 갈린 것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처음에는 공통조상이라고 하지, 그것을.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 뭐 한 100만 년 전쯤에. 그럼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이게 그냥 구분이 안 가는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뭐 한 명일 수도 있지. 한 명의 침팬지일 수도 있어. 어떤 특별한 변이를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침팬지의 원시 침팬지지. 지금에 있는 침팬지는 또 다른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의 침팬지는 100만 년 동안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니까, 이 친구들. 그래서 했는데 요 아주 작은 일부 소수의 공통조상, 침팬지 공통조상 중에서 특별한 어떤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던 몸부림치던 과정에서 무언가가 변화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거지. 강조가 되고, 훨씬 그 환경에서.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부 사라지고 이제 그 환경에서는 딴 데 가면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겠으나,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자손들은 전부 그 조상을 점점 닮아가고 그 특성이 점점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나의 뇌피셜이 아니라 그것이 진화에 대한 뭐 올바르다고 하면 일단 정설, 최소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진화에 대한 정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환경과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이 벌이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누구한테다, 각각의 개개인의 다양성에다가 벌이는 짓이라는 거죠. 어떤 선발 과정이지. 누구를 고를까, 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화가 과정.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진화했네,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것은 일종의 종의 단위에서, 그래서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던 아주 얼마 전 과거에 갑자기 코로나에 완전히 100% 면역력을 가진 슈퍼 인간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돌연변이 때문에 코로나 이상 가는 100배 가는 이상한 강력한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와도 나는 끄떡없어 하고. 그러나 그 사람 혼자서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나 진화했어라고 하지 않잖아.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진화가 됐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결국 코로나 때문에 그 혼자만 살아남고, 또는 그 혼자와 그의 짝만 살아남고, 짝은 살아남아야 되겠지, 살아남고 나머지가 전부 다 멸절을 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의 슈퍼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자손만이 이제 전부 이 지역을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서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코로나의 저항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을 단계가 됐을 때 우리는 인류는 코로나로부터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화라는 것은 항상 종 단위로, 종의 개념에서, 종의 수준에서 이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뭔가를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진화가 거기까지 이제 구현이 되려면 그 개인의 유전자가 쫙 모든 그 집단을 지배를 하게끔 다 퍼져야 되는 거지. 나의 특별한 유전자가. 어쨌든 개인 수준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의 이러한 과정에
모든 개인은 각자 다 똑같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런데 그 개인들은 일단 하나의 그것이 그 개인이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됐던 이 사람처럼 다세포 또는 다른 동식물이 되었던 간에 그 개인의 수준에서는 이 세 가지가 최소한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이 자연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세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챙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명을 못 내밀어. 자, 이게 뭐길래? 대사작용이 뭡니까? 대사란 맞지. 하지만 대사의 정의를 물으면 그렇게 하면 오답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대사란 모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에너지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왜 도대체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에너지라는 것이죠. 대사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야, 그냥. 근데 왜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이렇게 막 일어나야 돼? 안 그래도 화학 싫어 죽겠는데 라고 할 때 그 화학 반응의 결과로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그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도모를 하거나. 왜? 요 세포 돈 들어. 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좋다. 그러나 이 세포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유지를 하려면 유지 보수하면서 더더군다나 영생까지 누리려고 세상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유지하기에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존재라는. 왜냐하면은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의 결과물로서 세포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요 부분을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안 가능하거든. 얼핏 보기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들어는 봤나 하면서 연력학 제2법칙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하고 그러나 그건 연력학 제2법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물론 얼핏 보기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상한 물질들이 모여가지고서 저절로 정교하고 복잡한 세포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 에너지 준위 합상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 한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완전히 허구이고 창조가 맞다라고 굳게 믿고 막 기뻐서 희열해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그만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밖에서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왜? 연력학 제1법칙 들어는 봤나?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깊게 더 이상 거기서 깊게 나가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라는 것은 일단 그런 식으로 처음에 탄생 자체부터가 그렇게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던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일단 만든 다음에도 그것이 흩어지기 또다시 재미없어 나 그냥 갈래 하고 흩어지고 파괴되고 상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가져올 거야? 바로 거기서 연력학 제1법칙이 등장을 할 시기가 되는 거지. 들어는 봤나? 너는 네가 신이 아닌 이상 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미토콘드리아 있잖아. 미토콘드리아는 가능한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전용할 수 있을 뿐이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원래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그 에너지 그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절대로 새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파괴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디서 갖다가 써야 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작용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해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물에 있는 그 에너지를
파괴해서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쓰거나 많은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대사작용을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나는 생명체긴 한데 난 대사작용 같은 건 관심 없어 안 해 라면은 그 순간 그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생명체는 대사작용이 있어야만 되겠지. 단순히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내 나름 능력과 대사에 관한 가장 최적의 대사,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여기에 이 자연선택에 어떻게 나라도 명함이라도 내 보고 영생을 혹시 나도 어떻게 누려볼까 하는 거죠. 자극의 반응에 대한 반응 또 왜? 이건 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나름대로 열심히 난 살면 되니까 에너지 계속 어디서 끌어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용을 해서 막 유지 보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 혼자 확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바깥 세상이 어떻게 왜냐하면 이 자연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감지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자극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자극이라는 얘기는 결국 외부의 환경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종의 시그널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바깥에 포도당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신호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긴축을 하자 이제부터 뭔가를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대충 관심이 없고 또 심지어 바깥에 나의 세포 바깥에 포도당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신호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이쪽에서 그래?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파티 Let's celebrate, party 하고 계속 에너지를 썼다간 그 다음날로 굶어 죽게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챕터가 자극에 대한 반응.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세포막에 있는 즐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송체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그럼 그것이 적재적소의 세포 안에서 전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거의 모든 그러한 신호들은 DNA, 우리 유전자 수준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적절한 판단을 유전자의 발현 변화로 하는 식으로 매우 복잡한 대응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언가는 계속 지켜야 되는 항상 아무리 외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화내동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일종의 소위 말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지. 얼핏 그다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얼핏 이 포유동물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최소한 내 몸 안의 체온은 37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예를 생각하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성은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라는 것의 이 올바른 정의는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외부 조건이 변하는 거야. 변화하는 외부 조건 아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조건 중에 일부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떤 특정한 내부의 조건. 우리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 또 뭐가 필요할까? 돈이 들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항상성 유지라는 것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 외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는 대사작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사를 해야만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전부 다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 볼 일이 없겠구나. 당장 죽자마자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던 어떤 생명체가 딱 죽자마자 곧바로 이 항상성은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가장 두드러지게. 왜냐하면 가장 민감하게 이것은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특별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 기본적인 이 세 개의 조건을 잘 유지를 하고 최적으로, 그래야 최소한 개인의 수준에서 적응이라는 것을 최소한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자연 선택에 진입을 당당하게 해서 자웅을 겨뤄볼 수가 있는, 내가 굳이 꼭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최소한 나도 여기 참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모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우러져서 전부 자연 선택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 개인은 운 좋게 그 특정한 조건에, 그 특정한 시기에 그 지역의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생존이 되는 것이고, 그 생존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대 자신의 목숨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그럴 경우도 있으나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는 자손을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reproductive succ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식의 성공률이라고, 번식 또는 생식의 성공률이라고나 할까, 그게 사실 생존과 직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생존이라는 건 결국 나 하나의 개체의 생존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유전자의 생존이잖아요. 여기 따지고 보면. 계속 오래 살고자 하는 건 내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알고 보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녀석이었어. 이 유전자가 생존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생존,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가 계속 퍼지게 되면 나는 생존을 하는 것이고, 나의 유전자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끝인 것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정도의 모든 특성이 모든 생명체에서 다 발견이 되는 이유다라고, 그 이유 자체에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그 7가지의 그러니까 그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어떤 관련들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뭐 이유야 굳이 묻는다면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면 되는 거지. 왜 이런 7가지 특성이 모든 생명체에서 다 발견되느냐? 없으면 죽으니까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중요한 질문은 얘네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생명체에 영향을 주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발견이 될까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뭐 대충 훨씬 더 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는 생명 다양성, 공통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말을 또 흔히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Unity and Diversity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일종의 모든 생명체의 아주 하나의 대표적인 특성이야. 모든 생명체들은 다양성을, 하나의 종의 개념을 해봤을 때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얘기지. 모든 생명체가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얼핏 보기에 매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맞잖아, 그게. 우리는 전부 다 다양해. 다 틀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러한 공통점들을 전부 다 가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그렇죠. 공통조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출발점에 딱 원팀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바로 갈라져 왔다는 얘기죠. 요 LUCA라고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러니까 최초의 공통 조상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원시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루카라는 것이 왜 루카는 무엇의 약자냐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last라니까 맨 마지막 공통 조상인 것이지, 그 맨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발견되는 공통 조상은 여기도 있고 각 모든 이 가지의 밑둥이마다 여기 요것을 점유하고 있는 요 포인트가 바로 공통 조상인 것이지. 하나 제일 가장 첫 출발점으로 가다 보면은 태초에 가장 처음에 공통 조상, 우리는 이것을 루카라고 상상의 존재이죠. 그 누구도 루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본 적도 없고 다만 개념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하나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한 세네 개 동시에 멀티 루카가 갑자기, 어떤 학설은 사실은 루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훅 치고 들어온 새로운 루카가 여기 이것을 간섭을 해가지고 막 루카가 뒤섞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학설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나,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근본적인 이 개념을 우리 그러니까 뒤집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처음에 동시에 처음으로 공통적으로 조상 역할을 했던 것으로부터 전부 이것이 쫙 분화했다는 얘기지. 세포 분열, DNA 복제와 세포 분열을 계속 긴 세월 동안 답습해 오면서 이렇게 달라져 왔다는 얘기겠죠. 있는 걸 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구나. 다 있는 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넘어갈 필요는 없으나,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태초의 원시 세포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면은 이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원시 세포는 우리가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와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안다는 가정하에, 사실 일단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 깜짝 놀란 게 방학 동안에 갑자기 누구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단국대학교에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그 기초 학습 학력 테스트를 한다고 이 생명과학과 학생들한테 갑자기 왜 그런 걸 왜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시험 문제를 좀 내달라고 갑자기 2주 동안에 60문제 정도를 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해줄게 하고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샘플 문제를 내주는데 보니까 이 목차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몇 개, 이 단원에서 몇 개 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단원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생물학 교과서의 단원과 뭔가 좀 달라, 약간. 왜, 뭐지, 이게? 이상하다 하고 한참 고민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이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내가 학교에서 내던 시험 문제 그대로 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아니네? 신입생들인데 그런 문제 넣으면 안 되겠네? 해서 막 뒤적거려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결국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됐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처음으로. 얼마 만에 보는 고등학교 교과서이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대. 요새는 보니까 옛날에 라떼 이소 홀스는 교과서 하면은 딱 하나 찍혀놓은 문교부 하나 딱 찍혀놓은 딱 한 가지 종류 문교부. 요즘은 교육부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별게 다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반대 깜짝 놀랐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일반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의 이해 같은 데서 가르치고 있던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고 앉아있던 이 학생들 전부 다 고등학교 다 배워놓고선 모르는 척하고 와서 앉아있었던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막 혼자 열을 올리고 그랬으니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 거야. 속으로 그거 다 배운 건데 끼끼끼 하고 대충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겠지.
내가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한 내가 바보지. 왜 안 그렇겠어?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으면 그냥 뭐 이상한 거 배웠겠어요? 다 대충 뭔가 연관이 있는 걸 배웠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해서 핵심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또는 그것과 차별화시키는 무언가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에 뭔가를 얹어주는,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원시세포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이 이렇게 딱 생겨나게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뿅 하고 산소가 대기 중에 쌓이게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못 들어봤다 하지 마요. 보니까 밀러의 방전관 그 사진이 그대로, 그것에 그대로 있대 보니까. 밀러의 방전관, 세상에 그런 것도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긴. 거기서 결국은 밀러의 방전관에 처음에 원시 대기를 시뮬레이션 한 거기에는 산소라는 게 없었잖아. 그 산소라는 것은 언제 생겨난 거지?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명체가 생겨난 이후에야 비로소 대기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소는 이렇게 보면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식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원시세포를 대표하는 원핵생물, 지금의 세균의 조상이지, 탄생을 한 거라고. 어떻게 알았게? 화석에 있으니까 안 거지.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진핵생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세균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인 진핵생물과의 간극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경상을 못할 정도로 10억 년 이상의 간극을 두고, 그동안 뭐 했대? 그러니까 처음에 세포라는 것이 일단 생겨났는데 10억 년의 긴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핵생물이 탄생을 했다는 그 기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산소를 여기다 축적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이 산소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 친구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 중에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산소를 계속 축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집에는 안 갈 거지 여러분들, 아침이니까 이 수업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할 이 산소의 중요성, 진화 과정에서의 산소의 중요성이라기보다 산소의 역할, 중요성이지. 일단 산소는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며 일단 거의 해결됐어. 원핵 생물들 중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열심히 지구의 대기에다가 처음에는 있지도 않던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난리가 났대요. 처음에 산소가 막 튀어나오니까 옥시클린 싹싹 아니야 결국 산소가 생겨나면. 그러니까 그 옥시클린을 전부 다 죽어나갔다. 거의 한 7-80%의 생명체가 멸종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산소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의 조상들에게는 산소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기득권자 생명체들에게는 완전히 재앙적인, 그래서 멸종을 좀 불러왔던 그 산소의 축적. 그런데 산소가 어쨌길래 우리가 산소에 주목을 하는 건가 하는 얘기죠. 지금 얼핏 언급했잖아요. 이 산소 없이는 이 진핵생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 두 가지 이유. 산소 덕택의 진핵생물의 진화. 산소 덕택의 진핵생물, 단세포 진핵생물과 다세포 진핵, 동물, 식물들의 진화가 덕택에 가능했다라는 이 얘기. 왜 그런지를, 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이 여기 있다면 그 학생에게 1점을 엑스트라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1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쌓아 모아가는 재미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 1점이? 2점으로 할까? 1점만 하자 1점만. 1점. 산소가 뭐 어쨌길래 산소 없이는 진핵생물이 불가능했을 것인가. 또한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산소 없이는 다세포 생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예. 오존층 현성은 물론 대충 연관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덕택에 우리가 육지로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덕택인 것인데 이 생명체 자체의 진화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직접적인. 네. 산소 활용과 대사활동이 산소 활용과 다른 대사활동과 더욱 에너지 효율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하나의 뭔가를 지칭하세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 맞아. 산소를 활용하는 대사활동 누가 관장을 하죠?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획득한 세포가 이제 나도 진핵세포다 완전히. 물론 그 전에 진핵세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훅 들어오지 않았으면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결국은 실패를 했을 것인데 진핵세포가 됩니다. 진핵세포의 완성체를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대사를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대사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방앗간을 돌리다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돌리는 것과의 에너지 생산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것이. 물레방앗간 돌려갖고 전기 얼마나 뽑아내겠어. 그러나 수력발전소나 또는 화력발전소 돌리면 전기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핵생물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원핵생물에 보이지 않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요성은 산소를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활용 방법을 이것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유기호흡에서 배울 예정이지만 왜 그것이 희한한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왜 원핵생물은 다세포 원핵생물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균, 다세포 세균 본 적 있어요? 없어. 왜 하필은 모든 다세포 개체들은 진핵생물에서만 발견이 되는가? 그것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이 원핵생물은 에너지를 그만큼, 그 얘기는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훨씬 들어간다는 얘기죠. 나룻배 하나하고 항공모함하고 들어갈 때 유지비가 기름 에너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항공모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만큼을 항공모함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가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이 그림도 있더라고. 보니까 고등학교에 그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 본 일 있어요 이거? 없나? 있어. 고등학교에 가서 이거 있더라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이게 현재이고 처음 시작이고 이쪽은 산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소 양이 대개상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없다가 이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쫙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딱 끌어올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여기서 처음 생겨난 거예요. 척추동물. 여기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불쑥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지금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 시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시기와 맞물려 떨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 자이언트 플라잉 인섹트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예를 들어서 파리가 이따만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모기가 이따만한 모기가 날아다니면 어떡할게요. 그러나 물론 자이언트 플라잉 인섹트는 주로 잠자리가 한 이따만한 잠자리가 화석에서 발견이 되곤 하는데, 왜 이때만 발견했을까? 이들은 이것과 동시에 전부 다 멸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데, 비행에 드는 데는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
비행을 하는데, 그러나 곤충이 날개짓 하는 그 기전이 메커니즘이 새가 날개짓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면 이 곤충이 날개짓은 훨씬 더 방정맞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행하는 곤충이 그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그 정도 엄청나게 많았을 때나 가능하지. 근데 갑자기 산소가 쭉 떨어져 버리니까 산소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어쩌면 갑자기 이러다가 대기에 산소가 확 점점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사이즈가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겠네요. 하고 싶은. 그래서